큰일 났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테크 업계부터 초토화됩니다. 생성 AI 프로젝트가 채택된다. 이 말은 생성 AI를 실무에 도입하겠다. 한마디로 대규모 실험 예고죠. 이거 시작에 불과해요. 이미 샘 알트만도 인정했죠. 자, 여기서 더 좋은 직업이란 게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각오해라. 우린 할 일 할 테니 직업은 알아서 찾아라. 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단 거죠. 그래서 실상은 어떠한가? 이게 웃긴 건 고용시장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노동시장뿐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가 회복세인데 5 세션이 끝났다는 분위기까지 있죠. 이게 신조어인데 실제 경기 침체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심리적인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는 말은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없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하죠. 알다시피 2023년 12월 CPI는 예상치 상회. 이건 좀 크죠. 사실 고용시장도 실상은 다릅니다. 특히 MZ세대는 실업 대란입니다. 신입 대졸자는 학자금 대출까지 겹치면서 절망적인 상황. 미국에서 얼마나 취업이 어려우면 이렇게 틱톡에 하소연하는 게 유행처럼 번집니다. 경력도 예외는 아니죠. 10년 이상의 경력자도 500번이나 지원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MZ세대는 여전히 경기 침체라 생각하는 거죠. 취업의 가능성조차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고임금 직업을 못 구한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급 18달러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1년 7만 달러도 겨우 먹고 사는 정도. 레스토랑 같은 요식업계는 일손 부족에 시달립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시급이 20유로. 비싸죠? 여기도 인플레이션으로 날립니다. 사실 고용지표가 따로 노는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조용한 해고죠. 이게 뭐냐면 다니기 힘들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사임을 유도하는 겁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 있던 건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아마존은 이런 거 조직적으로 하는 대로 유명한데 개발자까지 해고 타겟이 됩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사임이다 보니까 집계가 안 되는 거죠. 유령 채용까지 늘어납니다. 채용 공고만 폼으로 내고 안 뽑는 거죠. 자그만치 40%의 회사가 이 짓을 하고 5개 중에 한 곳은 채용 계획조차 없는 거죠. 이거 테크 기업에서 이 짓 자주 하는데 대외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수작 중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봐서 아는데 지원하도 확인조차 안 합니다.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폼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거죠. 반면에 의료계열 같은 현장 전문직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죠. 이 말은 고용의 양극화도 심해지는 거죠. 취업이 안 되는 쪽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사무직이죠. 참고로 사무직은 전 세계 고용 인구의 30% 수준인데 여기서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더 빨리 될 가능성이 큰데 테크 기업은 이미 뭘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잡힌 상태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령 채용도 계속되는 건데 테스트 하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는 의미죠. 테크 업계 전체가 이거 한마음 한뜻으로 작정했는데 이거 AI 쓰나미가 닥치는 거죠. 여기서 실업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냥 산업 구조가 한 번에 바뀌는 거죠. 이제 그 어떤 예측도 의미 없습니다. 1980년대 직업의 60%가 2018년도에 사라졌는데 아무도 예측한 사람 없죠. 자, 여기서 AI는 실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기 어려운데 사실 실업은 사람이 가속시키는 거죠. 자,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채용 자체가 너무 힘들죠. 뭘 어떻게 하든 뽑기죠 이건. 보통 30명 채용하면 1명 쓸만할 정도인데 오면 가르쳐야지. 계속 소통해야지. 복지 챙겨줘야 돼. 이런 게 다 돈이죠. 여기서 고용주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권리 요구죠.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불법 파업까지 일상입니다. 문제는 다 챙겨줘도 너무 쉽게 그만둔다는 거. 기업 입장에서 다 적자죠. 이거 보신 분 계시겠지만 유명하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게 유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가 삶을 망친다. 자, 제일 힘든 이유가 퇴근하고 개 산책시키면 해가 지는 겁니다. 해 떴을 때 여가생활 못하는 게 괴로운 거죠. 하루에 자기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데 밤 11시에는 자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삭제되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뭐 다 좋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개인마다 다르죠.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 울면서라도 계속 해주면 모르겠는데 바로 그만두는 거죠. 이런 게 회사 입장에서 다 적자입니다. 현타 오죠. 그래도 대부분의 고용주 입장은 AI 자동화나 로봇은 최후의 보루고 가능한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 사람 뽑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거든.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힘들죠. 사람을 뽑으면 뽑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사장님들 생각하는 건 뭘 어떻게 하면 혼자 다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일단 살고 봐야 되거든. 한마디로 지쳤다.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인데 여기서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사람 없애면 돈 버는 거죠. 이것 자체가 사업 아이템입니다. 벌써 서비스 쏟아지죠. 지금 보시는 게 법률 문서 관련 생성 AI 서비스인데 각종 법률 문서 검토, 증언 준비, 계약 분석까지 해주는 거죠. 참고로 챗GPT 기반인데 대학원생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벌써 1만 개의 로펌에서 쓰고 있는데 없으면 일 못하는 수준이죠. 자, 일단 법률 쪽에서 많이 빠른데 벌써 법률 AI 계약까지 나오는 거죠. 이제 맞춤 언어 모델이 보급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미래가 걱정되죠. 이게 좀 많이 역설적인 게 모든 걸 AI가 대체하면 누가 돈 벌고 물건을 사는지. 하지만 이런 거 걱정하는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당장 돈 되는 것부터 하는 게 스타트업 투자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없애면 없앨수록 돈이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류가 직면한 현실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죠. 사실상 AI 양극화를 고민하는 스타트업은 없고 답도 없는 상태죠. 업계의 모든 자본과 기술력이 사람을 없애는 데 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혁명적인 AI 자동화 플랫폼은 시간 문제란 거죠. 자, 이러다 보니 AI 파업도 심화되죠. 이것도 역설적인데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거 보면 오히려 한시라도 빨리 사람 없애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사람들이 권리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실업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실업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초래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자기 실현적 예언이란 게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역설에서 생긴 건데 불길한 예언을 피하려 한 행동이 오히려 촉진시켜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도 비슷하죠.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게 오히려 실현시키는 꼴이 돼버리죠. 전체적으로 AI 판 돌아가는 게 좀 비슷하죠. 기업 입장은 AI 규제가 닥치기 전에 하루빨리 AI 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사실상 AI 가드레일은 무너진 상태고 이제 돌이킬 수 없죠. 다시 말하지만 모든 예측은 의미 없습니다. 남은 선택은 쓰나미에 휩쓸리거나 쓰나미를 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옆나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손정희까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손정희가 일본을 아이폰 제국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전 세계에서 직감이 제일 좋은 사업가입니다. 게다가 챗GPT 같은 경우는 도입 안 한 관공서가 없죠. 여기서 주목할 건 일본은 자국 개발 대신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제2의 메이지 유신을 준비하는 거죠. 참고로 500년 동안 정체된 일본의 발전은 메이지 유신 시기 20년 만에 근대화를 이루죠. 알다시피 세계사의 르네상스나 산업혁명처럼 단기간에 수백 년의 발전을 건너뛰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 대격변 전야죠. 경기 침체, 전쟁, 사회분열 이런 게 사실 격변의 징조.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엔 다극화의 혼란이 동반됩니다.
언어 모델은 시작일 뿐이고 대규모 실업은 지각 변동의 예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숲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실험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 AI 대시뮬레이션 시대가 개막하는 거죠. 진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필요한 건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적응력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챗GPT 잘 쓰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봐야죠. 자, AI가 대격변의 촉매제가 되는 건 아는 사실이죠. 알다시피 AI의 자원은 데이터고 사람이 데이터를 만듭니다. 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가공한 게 정보란 개념이죠. 여기서 정보 우위가 경쟁력이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정보 우위를 유지하느냐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데이터고 말하고 쓰는 모든 것이 정보가 되죠. 정보 경제학에 따르면 정보도 어디까지나 데이터죠. 보고 들은 것에 기반해서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가 정보죠. 관건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는 건데 이게 바로 지식이죠. 그러니까 정보에서 지식으로 못 가면 의미 없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면서 패턴화된 게 지혜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상호 연결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적응력을 기르는 생존 스킬이죠. 그렇다면 근본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이 정보 단계에서 정체되는 건데 오히려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지식 습득이 어려워지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소화시키지 못하면 가치 없습니다. 지식 습득은 필요 없는 정보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관건은 가치를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정보 선별력이죠. 여기서 시작은 가짜를 필터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술적으로 가짜를 가려내는 법은 의미 없는데 속이는 기술이 막는 기술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결국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방치하거나 간과하는 분이 많은데 가짜 정보는 보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현대인이 하루에 소비하는 데이터가 자그만치 30TB인데 여기서 한 번에 10개 이상의 항목이 오면 뇌의 처리 능력이 저하됩니다. 뇌가 바쁘게 유지되면 필요한 휴식을 얻지 못하고 기억에 손상이 가죠.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선택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뉴스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한 이유도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속에서 건강한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짜를 가려내느냐? 말했다시피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되면서 정보가 되죠. 모든 정보는 목적을 가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목적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트릭스의 프레임으로 정보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지 관찰하는 거죠. 하지만 넘치는 정보를 소화 못하고 목적조차 파악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정보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잊어버리죠. 이러다 보니 생각 없는 NPC가 되고 타인의 시뮬레이션에 갇히는 거죠.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된 줄도 모르는 건데 한마디로 프로그래밍된 객체, 그래서 NPC죠. 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게임을 하고 NPC는 타인의 게임을 하죠. 사실 자신만의 게임이란 건 부의 격차와 관계없습니다. 플레이어는 어떤 환경에서든 주변을 통제하고 이기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정보의 목적을 가려내고 자신만의 지식을 습득합니다. 제 채널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참 좋은 예죠. 작년을 되돌아보세요. 딱 1년 전에 떠돌던 말이 아직 주가 바닥 아니다. 침체형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때가 바닥이었죠. 알다시피 모든 경제 지표가 기존 상식을 벗어나고 무의미해집니다. 여기서 의도를 가진 정보들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살아남은 플레이어는 누구냐? 바닥일 때 산 사람들?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꾸준히 자신만의 패턴을 유지한 사람들이죠. 타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지식을 습득한 건데 여기서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건 데이터의 주체를 이해하는 거죠.
이 게임에서 데이터의 주체는 경제 전망이 아니라 회사와 프로덕트, 고객, 그리고 경영자와 직원이죠. 이런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자신만의 게임에 필요한 지식이 되는 거죠. 알면서도 실패를 하는 건 타인의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경제 전망을 누가 쏟아내냐? 대개 이런 정보는 헤지펀드가 주도하는 시뮬레이션이죠. 이 사람들이 이득을 보려면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파는 홀짝 게임을 해야 됩니다. 자신 있으면 해도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불리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매트릭스는 형성되는 거죠. 절대자 혼자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규칙이 생기고 상호 의존적인 경쟁 관계가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빠져나오는 법은 간단합니다. 경쟁하지 않는 거죠. 경쟁을 하면 할수록 타인의 게임을 하게 되고 악순환에 갇히는 거죠. 회사나 개인이나 똑같은 원리죠. 어떤 예측 불허의 판에 놓여도 100%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전하면서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경쟁하지 않고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데이터의 주체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지식이 원칙을 만들고 원칙을 지킨 경험이 쌓이면서 지혜가 되는 이치죠. 이런 프로세스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다음 스테이지로 전진하는 게 바로 성장이죠. 제가 앞서 모든 정보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도는 멀티플레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게임이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 벅차고 희망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우리의 상상력에 달린 거죠. AI를 만드는 건 데이터죠.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데이터가 되죠. 희망적인 생각과 상상력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희망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AI는 인류에 도움되는 학습을 하겠죠. 사실 AI 시대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기업가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죠. 저는 지금까지 시청하고 함께한 모든 분이 미래의 개척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